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 무역 실무 풀어보겠습니다. 51번 CISG 적용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대부분은 즉 3개 보기는 대상이 아닐 것이고 하나 보기만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아래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CISG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가족용 혹은 가정용 혹은 경매, 강제 집행, 또 뭐 법령 이런 걸 빼고 주식 이런 것들 통화 매매 그리고 선박 등 항공기 매매 또한 전기 매매 네. 요런 것들은 적용 안 된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가족 개인용 또 가족용, 가정용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 얘는 어디 있어요? 경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그다음에 3번 선박, 소선, 부선, 항공기의 매매 3번도 안 되고 그럼 4번 생산될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당연히 되지 그죠? 이거는 물품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CISG가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고르세요. 다음 52번 갑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이센스. 자 1번 맞는 내용이죠.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라이센스를 교환함으로써 2개 회사 이상이 상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노하우가 라이센스 대상이 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정보여야 되겠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노하우가 될 수 없죠. 그죠? 노하우는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번 틀렸고 노하우가 안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도 없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인코텀스 CIF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봅시다. 매도인이 물품이 삼국 통과할 때 내야 되는 통과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출발하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서 자, 어디를 가요? 여기가 최종 도착지예요. 그래서 삼국을 한번 거쳐가야 되는 루트가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 이 삼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수입관세나 혹은 수입 통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자가 수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이렇게 삼국 통과할 때 통관이나 그리고 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규칙에서는 컨테이너가 대상이 되는 규칙에서는 CIF가 아니고 CIP로 사용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CIF는 해상이나 해상 혹은 내수로 이용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 2번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CIF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 1번은 네, 확실히 되게 중요한 거, 맞는 내용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 위험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되는 거 여기 별표해 주세요. 그 다음 54번 우리나라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2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우리나라 배로 채집한 수산물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땅에서 채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박은 우리나라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거는 외국 물품이 아니고 국내 물품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보기들은 다 외국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55번 한국의 이 회사가 베트남에 어떤 물건을 수출을 합니다. 네, 케미컬, 화학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런 화물을 수출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인코텀스는 CIP 조건 그리고 LC로 하면서 사이트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수입자 측에서
신용장상에 있는 이런 문구를 봤대요.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슈런스 폴리시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험 서류, 즉 이 신용장에서 기재된 보험 서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 증권은 두 부로 발급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출자, 얘는 수출자이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수익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익자의 지시식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랭크, 백지 배서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은 커머셜 인보이스 밸류의 10%를 더한 것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해석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해양이 기재된다. 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한다면 해양의 지시식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더 확실하게. 그리고 2번 보험증권상에 호치민의 백지 배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출자가 이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백지 배서를 하고 은행한테 넘기고 그리고 은행은 수입자한테 넘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백지 배서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이다? 수출자가 될 것이다. 즉 수출자인 해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10% 맞고 그리고 2 이상 없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더 많이 틀린 거를 골라주세요. 2번이 더 많이 틀린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2번이 좀 확실하게 맞게 나왔다 그럼 1번도 분명히 얘는 좀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 틀린 내용으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신용장 양도할 때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신용장을 양도할 때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아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 물어보고 있죠.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용장 양도가 가능한 건지 네,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너무 중요하죠. 양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신용장이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자,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대요.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개설은행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신용장에 대해서 수권을 받은 은행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이 2번을 보면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국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 개설은행이 수권을 해줬는지 그게 아니고 어떠한 양도하는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은행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2번에서 개설은행이 수권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설은행이 수권을 해주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권을 받은 은행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정은행 아니면 양도은행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네,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 57번 신용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TR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T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신용장 설명할 때마다 늘 나오는 그 구조 있죠? 그죠? 수입자가 그러니까 해당 서류, 선적 서류가 오면 수입자가 은행한테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관련 선적 서류, 비해를 포함한 관련 선적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도 선적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대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TR이라고 합니다. TR이 나타내는 단어는 Trusted Receip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TR은 수출지가 아니고 늘 수입지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수출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수출 금융이 아니고 수입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58번 요건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거는 FAK에 대한 거다. 자, 그럼 FAK 까먹으셨어요? 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무차별 운임. 그 물건이 어떤 품목인지, 얼마짜리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물건이라면 1CBM당 얼마, 아니면 1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운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택배 같은 거 무게로만 따지죠. 혹은 부피로 따지죠. 등등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기준을 바로 FAK라고 합니다.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계약서의 조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재 조건은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를 대비해서 싸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분쟁에 관련돼서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죠. 얘네는 지켜야 되는 거, 얘네는 안 지켰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써 있고요. 자, 추심, 네, 환원 지급인이 동시에 대금 결제하는 거 DP 맞네요. 다음, 추심 결제는 은행을 통해 송부하는 방식이다. 그죠? 수출상이 환원을 발행한다. 맞는 얘기죠. 수출상이 환원을 발행합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3번. 은행에 추심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누구다? 수출상이죠. 수출상이 물건 선적을 하고 자기네 거래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돈 받아달라고 대신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을 위탁하는 자는 수출자입니다. 수출자를 추심에서는 지급인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추심을 의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추심 의뢰인이라고 하는 principa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지급인은 그럼 누구냐? 얘는 누구예요? 바로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됐네요. 그리고 추심결제 방식, 규칙, URC 이상 없고요. 그 다음 61번 전자선화등권이 사용되려 그러면 그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는 문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BL이 전자저금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LG가 필요 없겠죠.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LG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자, 또 기본 형태. 수출자가 선적서를 은행 통해서 이렇게 보내죠. 그죠? 그럼 수입자는 자기네가 돈을 지급하면서 그 도착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돈을 주려고 해도 서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물건을 찾아가게끔 할 수 있는, 즉 BL 대신, 원본 BL 대신 다른 서류를 수입자한테 이 은행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LG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BL 원본 자체가 종이로 발행되지 않고 전자식으로만 발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도착지에서 서류 전달이 지연되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지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BL 대신 LG라는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62번 가겠습니다. 선화증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자, 4번입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을 했구나.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발급한 거구나. 즉 운송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운송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추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인가요? 아니에요. 계약서는 아니에요. 자, 계약서는 뭐냐면 우리 운송하자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담은 서로 쌍방이 교환하는 약속을 담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선화증권은 물건을 운송해 줄게라고 하는 운송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송계약서와 운송장은 달라요. 그죠? 어떤 회사는 운송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물건이 선적되면 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4번 틀렸습니다. 즉 앞문장은 오케이, 근데 뒷문장은 틀렸다.
그 다음 이제 63번 항해용선 계약, 보이즈 차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트립 차터 이렇게 부르고요. 이 보이즈 차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 양식이 젠컨 양식입니다. General Contract, 일반적인 계약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어입니다. 그리고 항해용선 계약에서 럼섬 차터 사용되고 있죠. 일괄 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디머리지라는 단어, 그리고 디머리지라는 개념, 그리고 혹은 디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디머리지라고 하는 것은 약정 기간보다 하역 기간을 더 오래 잡을 때, 더 오래 쓸 때 디머리지 발생하고, 반대로 정해진 하역 기간보다 더 짧게 쓸 때 디텐션이라고 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례금이 용선자에게 선주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4번 볼게요. 그럼 용선자는 그 기간을 전부 사용해야 된다? 그게 좋다? 아니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더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 사용하지 못한 정박 기간에 대해서는 돈을 환불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채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는 않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4번 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1번. 네, 오케이. 초과보험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이렇게, 자, 초과보험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확실하지 않아서 초과보험은 뭐에 비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무효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2번은 조금 나쁜 보기가 아닐까 싶어요. 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좀 불확실해서 좀 우리가 얘기하기 그런데 의도는 알겠어요. 자, 2번 조금 제가 그 의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 가액, 물건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보험 가액과 그다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그 금액, 보험 금액이라고 하죠. 그것을 서로 비교할 때 대부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보험 금액이 훨씬 크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물건값보다 사고 나면 보상받을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보험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2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거 그냥 세모 이게 무슨 말이야 하더라도 3번에서 완전 대박 틀렸죠.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어야 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확실히 틀렸네요. 3번. 65번 가겠습니다.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이런 경우 청약해도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근데 청약 조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본다 해서 소멸된다? 에이, 그건 안 되죠. 청약을 받으면 그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소멸된다?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66번.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청약 유인. 단순한 유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인은 일반적인 청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렇지 맞는 얘기죠. 그리고 subcon offer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청약 유인과 1번부터 3번에서 하는 얘기는 다 뭐냐면 정식적인 효력이 offer 즉 청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subcon offer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한 측이 청약을 받은 측한테 자 이거 내가 청약을 하는데 대신 너 이거 승낙하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서 내가 오케이 그거 나도 또 동의해 라고 하는 더블 체크를 한번 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유인이라고 보고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얘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67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상 보험은 선박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운송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상 적하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추정 전손은 그쵸? 맞죠? 다음 4번 현실 전손인 경우다. 그러면 위부 통지해야 된다라고 써있는데 자 위부 나오면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시는데 위부는 영어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abandonment죠. abandon 하는 거. abandon은 뭐예요?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즉 피보험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 권리를 포기할게 라고 하는 행위 그것을 위부라고 합니다. 자, 위부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 그냥 그거 포기할게.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추정 전손에서 쓰는 거지 현실 전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현실 전손은 당연히 이 물건 전액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추정 전손은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처럼 전액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8번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계약상 매도인이 합의된 기일 내에 명세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름에서 봐봐요.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 이거 원래 수입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확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다른 거죠. 원래 매수인이 명세를 어떤 기간 내에 확정을 하고 수출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매도인이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것. 3번 틀렸죠. 그 다음 69번 임시적 처분이라고 나왔죠. 자,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 중재에 관련된 그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증거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서 정확한 판단을 중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부채가 아니고 그 목적물이죠.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보존 방법을 하는 것, 보존을 시키는 것.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 70번. 비용의 분기가 선적지에서 일어나요. 즉, 돈을 어디까지 내는지가 선적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FOB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수입지까지 비용의 분기가 확장되어서 수입국에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수출자가 돈을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수출국 기준이다. 얘는 수입국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보겠습니다. 71번 봅니다. 중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직소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한다라고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면 소송으로 바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중재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중재계약도 자유입니다. 즉 어디서 중재를 할 건지 그리고 누구한테 중재를 받을 건지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 그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수출자, 수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네요. 3번 틀렸고 4번 별표, 그 다음 72번. 자, 72번은 틀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좀 먼저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쉼표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쉬울 거예요. 대리점의 권한과 관련해서 본인, 즉 원래 회사, 주체가 되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했는데 법적으로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무슨 권한이라고 하냐? 자, 요거는 법적 용어인데요.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죠? 대리 관계가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표현된 대리 관계가 표현된 권리, 그것을 바로 표현 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마치 얘한테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3자와 얘 대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 때문에 마치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무역이랑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무역에서도 대리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새로 알게 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73번 신용장 조건을 점검할 때 성격이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신용장이니까 은행은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매매계약 내용과 그 서류와 불일치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 은행은 이런 매매계약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은행 그런 거 못해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역 자체는 글로벌 B2B 거래가 됩니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즉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거 제가 좀 적어드릴까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거래가 됩니다. 네, 전자무역은 글로벌 B2B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의견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곧 사라져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자무역은 이제 개인들도 많이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기업 간 거래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B2C 거래도 너무 많아졌고요. C2C 거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트렌드에 떨어지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네, 그게 현실이고요. 마지막 문제 75번. 다음은 어떤 조건이냐? 자, 그 물품은요, 선적이 되어야 돼요. 각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선적 서류의 날짜, 즉 BL의 날짜는요, 선적이 언제 되었다라는 날짜를 알려주는, BL상 날짜는 선적일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적해야 되는 항은 수출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적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 딩동댕. 자, 이렇게 해서 75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